제 이름은 최명기라고 하고요. 요렇게 보다가 보면은요. 의학용어는 아닌데 묘하게 많이 쓰이는 말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도 원래 의사들이 얘기하는 스트레스랑 우리가 얘기하는 스트레스 좀 달라요. 원래 진단명에 나오는 스트레스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스트레스는 진짜 죽다가 살아났을 때 스트레스에서 이제 성립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는 스트레스는 보통 짜증날 때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지요. 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실질적인 내용은 없는데 좀 유행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말은 이제 멘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멘탈이라고 하는 게 뭐 정신력도 의미하고 또 끈기도 의미하고 그래서 나는 멘탈이 약하다 할 때요. 사실은 다들 멘탈이 약하다 그러지만 각기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의 멘탈이 약하다는 불안을 대부분 동반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작은 일에도 불안해서 못 견딘다.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무한반복 생각한다. 발표, 회식, 모임이 불편하다. 이런 건 이제 불안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불안과 관계가 돼서 내가 멘탈이 약하다 하는 분들도 또 역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떤 분은 사람들이랑 만나고 무슨 사람들과 관계되어 있는 일로는 절대로 난 멘탈이 약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내가 딱 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조금만 압박이 들어오면은 걱정을 하느라고 약해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불편해서 멘탈이 약한 분도 또 두 개로 나눠져요. 어떤 분은 발표 같은 거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이랑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회식은 되게 싫고 무서워요. 반대인 분도 있어요. 나는 회식은 아무 문제 없어요. 낯선 사람이랑 말도 잘해요. 그러나 나는 발표는 너무 무서워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발표도 무섭고 회식도 무서워요. 그런 다음에 조금만 이라도 걱정도 많이 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도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 불안형인 분들은 이제 멘탈이 약하다 그래요. 그러나 또 다른 분들도 있어요. 지겨워서 못 참겠다. 끈기가 없다.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다. 화를 참지 못한다. 이분들도 또 본인은 또 멘탈이 약하다 그래요. 왜냐하게 되면은 뭔가 자꾸 딴 생각이 나서 이제 한 가지를 갖다 하지 못하니까 이때는 또 앞에서 멘탈은 겁이 너무 많아로 쓰였는데 이때의 멘탈은 또 나는 참을성이 없어로 쓰이게 돼요. 그건 참을성이 없다의 반대말은 충동성이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멘탈이 약하다 그러지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요. 불안 유형인 분들은 충동적인 분들이 보기엔 굉장히 멘탈이 강해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잘 참고 우리가 어떤 일을 꾸준히 하는 게 뭐 사람들은 자기주도형이다, 뭐 정신력이 강해서라고 생각하지요. 겁이 날 때 꾸준히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다 꾸준히 공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자, 어떤 의미에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겁이 나서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요. 충동적으로 뭐든지 하다가 지겨우면 그만두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청 멘탈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충동적으로 뭔가 이렇게 내가 겁이 나서 그만두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끌고 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충동적으로 확 그만두는 분이 멘탈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뒤죽박죽인 거지요. 사람이 있으면요. 나의 인간의 전 영역에 멘탈이 다 약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겁이 많은 사람은요. 적어도 밖에서 화를 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멘탈이 무척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모두 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멘탈이 강해요. 우리는 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멘탈이 약해요. 그래서 사실은 멘탈이 약하다,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오늘 강의에서 사용하긴 하지만 그 표현 자체가 조금은 우리를 위축시키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강의에선 이렇게 벗어나지만 저는 이렇게 제가 상담하는 분들이 저는 너무 예민해요. 그러면은 저는 아니에요. 하나엔 예민하시지만 다른 거에는 예민하지 않다고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되게 소음에는 예민해요. 그러나 내가 먹는 거는 뭐든지 다 잘 먹어요. 어떤 분은 먹을 때는 입맛이 예민해요. 소음에는 예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멘탈이 약하다, 예민하다 같은 말을 할 때 영역이 분명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역이 분명해지게 되면은 내 자존감도 덜 무너지는 거고요. 이렇게 나는 멘탈이 약해, 나는 너무 예민해, 이런 말, 나는 스트레스에 약해, 이런 말들을 뭔가 하면은 사실은 내 작은 부분만 나를 불편하게 하는데 그거를 나의 인격 전체로 확장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멘탈은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우리는 예민하다, 난 스트레스에 약하다, 나는 멘탈이 약하다, 요거 자체가 사실은 쓰지 않는 게 맞는 거지요. 나는 멘탈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되게 지겨운 게 있으면은 좀 2달 이상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것만 그런 거예요. 멘탈이 약한 이유, 약한 분들의 첫 번째 유형은 아까 말했듯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압박을 받으면은 나는 무너져요. 그거를 극복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무지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감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거를 피하지 않으면은 내가 죽거나 다치거나 생계가 불가능한 게 아니면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는 가능하면 하지 않고 피해 다니는 게 좋아요. 자극추구라고 하는 거는 왜 우리의 멘탈을 갖다 약하게 하느냐? 자극추구도가 높은 사람들은요, 재밌는 거를 좋아해요. 호기심도 되게 많아요. 지겨우면 안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극추구가 높은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온 집안에 비싸진 않은데 자질구레한 물건으로 가득 차요. 그래서 자극추구도가 높다가 보면은 나의 소비라든가, 근데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하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행 가면은 꼭 그 위험한 데서 그 셀카 찍다가 다치거나 막 뭐라고 얘기 듣는 분들 있잖아요. 자극추구도가 높기 때문에 그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자극추구도를 하다가 보면 위험을 잊어먹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극추구도가 높은 분들은 소비에 약해져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많이 억지로 아끼려고 하시는 것보다는요, 많이 버는 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사실은 나아요. 강박도 우리를 약하게 해요. 강박은 뭐냐?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인데 나는 해야 돼요. 근데 강박 중에 우리를 제일 약하게 하는 거는 생각이에요. 강박이 있으신 분들은요, 진짜 최악의 상황이 머릿속에서 떠올라요. 본인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란 걸 알아요. 그러나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강박증이 있으신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11시 넘어가면서부터는 5분에 한 번씩 전화하세요. 왜냐하면은 참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머릿속에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그래서 아무리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 또 강박이 있으신 분들은요, 물건이나 어떤 게 그 자리에 딱 있어야만 편해요. 그래서 독서실 같은 거 공부하려고 가서 낯선 장소에 갔는데 뭐가 하나 위치가 자신의 마음에 안 들게 있잖아요. 그거를 신경 쓰느라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집중력이 약하니까 또 멘탈이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사회적 불편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사회적 불편감은 세상에는 타고 태어나면서부터 별로 주위에 사람들이 필요 없는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애들은 전부 다 뛰어놀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면은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막 몰려서 뛰어다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지만 분들인 게 맞군요. 네, 좋아하지 않는 어린이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는 계속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고 하고 억지로 하려고 그러는데 되게 불편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나는 친구가 별로 필요 없는데 억지로 친구를 사귀다가 보면은 자꾸 끌려가고 그러다가 또 헤어지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다른 거에는 너무너무 강해요. 왜냐하면은요, 우리는 바꿔 생각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막 모르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하하호호 하하호 매일 지내야 되는 분들은요, 바꿔 말하게 되면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0이에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단톡방에서 카톡하면서 남이랑 같이 있다는 느낌을 봐야 돼요. 그러나 반대인 분이 있는 거예요. 나는 혼자 있고 혼자 하는 게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공부할 때도 혼자서 해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은 다들 공부는 학원에 보내니까 혼자서 공부해야 되는 분을 자꾸 학원에 보내요. 학원에 가서 애들이랑 있는 시간만큼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어머님은 성적이 안 나오니까 학원을 더 늘려요. 성적은 또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혼자 있으신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멘탈이 약하다고 하냐 하면은 사람들이랑 많이 있으면은 정신이 흐트러져요. 그리고 직장 같은 데서 일하게 되시잖아요. 직장에서는 차라리 근무를 갖다 뭐 조금 늦게 끝나도 되고 밤을 새워도 되는데 직장에서 제일 힘든 거는 상사가 나를 갖다 자꾸 너무 갈고도 힘들고 상사가 너무 친하게 굴어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뭐 오빠, 누나, 언니 하면 마음속으로 철렁해요. 어떻게 내가 네 오빠, 누나, 언니니 너랑 나랑은 피도 안 섞였는데 진짜 마음이 철렁해요. 그럼 이분들은 그런 상황에 놓이면 나는 멘탈은 약하다고 생각이 되죠. 충동적인 분들 역시 뭐 하나를 끈질기게 하지 못하니까 본인은 멘탈이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충동성 자체는 별로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확 땡기면 하는 게 충동인 거예요. 그러면 충동적이면서 되게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텔레비에 굉장히 어려운 집 얘기가, 어려운 일의 사연이 나오고 계좌번호가 있잖아요. 충동적으로 쏘세요. 그리고 막 회사 면접 가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내 옆에 쓰러졌어요. 충동적으로 그분을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면접을 못 가요. 경찰관이나 소방관 분들 중에서도 진짜 시민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뛰어드는 분들 있잖아요. 용감하다도 어떤 의미에서 충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상사한테 직언을 하는 사람들은요, 회사를 아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상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지겨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언을 하게 되는 거지요. 충동적인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충동적인 거는 언제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냐. 여러분이 이제 1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충동적인 거는 나의 멘탈을 약하게 해요. 그래서 사실은 충동적이면서 자극촉구도가 높으신 분들은요, 그날의 결과를 그날에 보는 일은 진짜 끝내주게 잘해주세요.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식당이 됐건 물건을 팔건 사업을 하게 되시잖아요. 그날 벌어서 그날 딱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요. 진짜 열심히 하고요. 나의 오늘의 노력을 갖다 막 10,000원짜리 이렇게 세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아니면 그날 매출이 달라지는 사업이나 그런 거는요. 충동적인 사람이 아니면은 대부분 잘 안 돼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충동적에 정반대에 가시는 분들이요. 개인으로 장사를 하게 되면은 그날 돈이 들어오는 재미에 가슴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울하면은 우리는 멘탈이 약해지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도 없어요. 그리고 몸이 매우 많이 아파요. 제 통장에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요새 아무 이유 없이 온몸의 피부도 거칠거칠해졌어요. 그래서 우울해졌어요. 그러면 저는 멘탈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반대로 하나하나 채워질 때마다 멘탈은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멘탈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우울함이 우리의 멘탈을 갖다 좌우해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분들은 우울한 기간만 멘탈이 약했다가요. 우울한 기간이 벗어나면 굉장히 강해지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지요. 우울한 기간은 우울해서 멘탈이 약해지고요. 우울해서 벗어나게 되면은 충동적이고 자극추구고 너무 신나게 지내시니까 또 멘탈이 약해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나는 멘탈이 어느 부분이든 상관없으세요. 사람들을 만나는 부분이든 그냥 내가 비행기 타다가 갑자기 공포증이 생기는 거건 내가 머리 하려고 헤어드라이 하고 눈 감으면은 미장원에서 공황 발작이 생기건 아니면은 발표를 하려고 하든지 간에 내가 원래 안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미안하지만 병이에요. 병인데요. 대부분 저절로 나아요. 우울증은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영어의 우울증은 디프레션이에요. 여러분이 증기기관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내 팔이 피스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 움직여야 되지요. 움직이려고 그러면 증기가 이렇게 뿜어놔야 되지요. 그런데 증기가 없어요. 그 압력이 떨어지지요. 그럼 꼼짝도 못해요. 그게 디프레션이에요. 그래서 디프레션이 되면 우리의 멘탈은 무너져요. 그러나 여러분 꼭 약을 먹지 않으셔도 돼요. 6개월에서 1년을 잘 견디시면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10명 중에 7명은 다시 멘탈을 회복하세요.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디프레션일 때 절대로 죽으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디프레션이 와서 보통 1년쯤 되면은, 안 났나 봐. 너무 괴로워. 죽어야 되나 봐 생각하는데 그때 죽으면 절대로 안 돼요. 좀 있으면 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일해서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그러면은 말씀해요. 지금 죽는 건 너무 아깝다고 요번에. 좀 있으면 끝날 텐데 왜 이 고생을 다 하고 죽으시냐고. 자, 성인 ADHD 분들은요. 끈기도 조금 없으시고요. 재밌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꼭 하셔야만 되시고요. 그런 다음에 작은 일에도 화나 짜증이 날 수도 있고요. 뭔가 꾸준히 하지 못하고 자꾸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성인 ADHD인데 겁도 많으면 멘탈이 약해지세요. 그러나 그 역시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오래 끈기를 갖고 해야 되는 일만 잘 피해 다니시면 돼요. 불안장애가 있으신 분들도요. 불안장애도 우리는 아주 순수한 불안장애인 분들은 별로 없어요. 아주 순수한 불안장애는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무 이유 없이 막 불안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인데 나이 30에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많이 불안해졌어. 이거는 저절로 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울증처럼 주기로 움직이는 불안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엘리베이터만 타면 힘들어. 비행기만 타면 힘들어. 잘 피해 다니면 돼요. 어느 상황만 불안한 거는요. 그거 있게 1시간 전에 알약 하나만 먹어도 대부분 괜찮아지세요. 그때만 먹으면 돼요. 사회불안.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너무너무 불안해요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 난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나는 한 번에 2명 이상의 사람이랑 있으면은 그럼 나까지 셋이잖아요. 4번째부터 난 사람을 싫어한다고. 나는 11번째부터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사람을 싫어한다고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매서 얘기해요. 무슨 치료를 받으면은 불안을 이길 수 있어요. 무슨 치료를 받으면 불안을 이길 수 있어요 하는데요. 제 경험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운전을 안 해요. 운전하는 거 너무 무섭거든요. 진짜 어쩌다가 해요. 어쩌다가 하더라도 가급적 주차는 안 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절대로 골프를 안 쳐요. 공에 맞을까봐 무섭거든요. 그리고 제 공에 누가 맞을까봐도 무서워요. 그래서 제 삶은 나이 들면서 조금씩 안 하는 거를 제 삶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잘하는 일이고 이게 맞으면요. 내가 잘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이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 그러나 내가 못하는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인데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는 너무너무 끔찍해요. 그거는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지요. 그런데 내가 못하는 일인데 그거를 하고 싶어 하게 되면은 참 인생이 꼬여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내가 못하는 일을 막 하고 싶을 때 옆에서는 눈에 보여요. 네가 잘 못한다는 게. 나는 그걸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뭐를 놓치냐. 사실은 내가 잘하는데 별로 하기 싫은 일들을 놓쳐요.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요. 꼭 병원에서 조금 돈이 모이면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망하고, 병원에서 조금 돈이 모이잖아요. 그 다음엔 중국집에서 망하고, 병원에서 조금 모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호프집에서 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환자도 굉장히 잘 보세요. 친절해요. 그러나 본인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사업이 잘 돼서 저절로 돈이 굴러가는 게 그때 본인이 뭔가 해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못하는 사업에 계속 돈을 날리면서 사회의 부의 재분배에 기여하세요. 재벌이고 뭐 엄청 잘 사는데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분이 기여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요. 한 부를 한 세대에 망하는 분들이 사회의 부의 재분배에 진짜 노력하고 기여해 주는 분들이세요, 사실은. 훌륭한 분들이시죠. 본의 아니게.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그러나 나의 멘탈은 약해. 최명기 와서 얘기했어. 내가 잘하는 걸 해보라고 했어. 그러나 난 잘하는 게 없어. 그래서 첫 번째 요게 있어요. 분석지능. 분석지능이 높잖아요.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분석지능에서 보통 내가 잘하는 거를 찾으려고 그래요. 실천지능은 뭐냐? 실천지능이 높잖아요. 처음 어디에 가잖아요. 누구 옆에 앉아있어야 좋을지를 딱 알아채요. 회식에 가잖아요. 누구 옆에 앉아있어야 술을 안 먹을지를 딱 알아채요. 뭐든지 편하게 잘하는 방법을 잘 알아채요. 그게 실천지능이지요. 그러나 그거를 자신의 재능으로 생각하는 분은 없어요. 네? 창의지능은 뭐냐? 노벨상 타려고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은 별로 창의지능이 없어요. 기존에 하던 대로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창의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창의지능이 진짜 높은 사람들은요. 찾아낼 수 없는 일들을 하는 분들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노래방을 만든 사람. 엄청난 창의지능을 갖고 있으세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찜질방을 만드신 분. 누군지 몰라요. 그분의 창의지능은 엄청나요. 조금 더 멀리 가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짜장면을 만든 사람. 그 사람의 창의지능은 엄청나지요. 그러나 저는 문어를 볼 때마다 생각해요. 인류 최초로 문어를 먹은 사람의 창의지능도 엄청났을 거예요. 전 그분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소라살을 먹는 사람. 소라의 살 꺼내서 먹잖아요. 고동이나 소라. 아니, 깊숙이 있는 살을 어떻게 꺼내 먹을 생각을 해요? 엄청난 분들이시죠. 그러면서 한마디만 딱 드리면 이런 분이 있었어요. 대기업을 다니셨어요. 너무너무 대기업 다니는 동안 힘드셨어요. 일을 잘 못해서. 난 진짜 맞는 일이 없나 봐. 그래서 돈도 많이 못 모으셨어요. 그래서 은퇴하시면서 생각하셨지요. 진짜 돈이 없어서 집을 팔고 귀촌을 해야 되나 봐. 그래서 그분은 귀농이 아닌 귀촌을 하셨어요. 귀촌을 하시고 나서 아셨어요. 내가 농사에 놀라운 재능이 있구나. 내가 시골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논이 있는 집에 태어났더라면, 밭이 있는 집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과수원집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그래서 열심히 일하셔서 본인이 회사에 있을 만치를 갖다 농사로 벌고 있으시대요. 그래서 놀라운 재능을 찾으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멘탈이 강해지시려면 간단해요. 내 멘탈을 약하게 하는 거는 많이 피해 다니시고요. 내 멘탈을 약하게 하는 사람도 많이 피해 다니세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서 사시고요. 절대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내가 잘하지만 내가 잘하고 싶지 않은 거를 소중하게 여기면 돼요. 감사합니다.